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6초. 지구 반대편으로 돈을 보내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정말 눈 깜짝한 시간이죠. 커피 한 모금 마실 시간이면 끝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처럼 은행에서 며칠씩 기다리던 일을 이렇게 단축시켰고 이 압도적인 속도를 무기로 누적 거래액 1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 있죠. 국내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의 선택을 받은 기업, 바로 주식회사 한패스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영상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이들의 성공 비결은 물론이고 그 거대한 혁신 이면에 숨겨진 아슬아슬한 현금 흐름의 비밀까지 철저히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오늘 분석의 뼈대가 되는 자료를 먼저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행한 FAI 핀테크 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입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점 89.5점, 그러니까 FAI에서의 우수기업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근거를 분해해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25일입니다. 맞아요. 한패스가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 IPO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단순한 칭찬 일색의 스토리가 될 수 없습니다. 100점 만점 만점에서 감점된 10.5점에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어제 단행된 상장이라는 승부수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성장세 지표인 C의 영과 시장 신뢰도 A 영역부터 볼까요? 보고서라 보니까 숫자가 정말 폭발적이더라고요.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이른바 CAGR이 41.29%에 달합니다. 2024년 단일 연도 매출액만 55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90.6%나 증가한 수치죠. 누적 회원 수도 100만 명을 넘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하는 활성 사용자, MAU 역시 42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데이터를 볼수록 사실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2.6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기준 스위프트, 그러니까 SWIFT, 스위프트망을 거치면 중개 은행을 여러 번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한패스가 독자 구축한 프리펀딩 기술 덕분인 겁니다. 프리펀딩이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한국에서 송금을 요청할 때마다 진짜로 돈이 국경을 넘는 게 아닙니다. 본사가 해외 현지의 글로벌 파트너사 계좌에 막대한 자금을 미리 예치해두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럼 전산망을 통해서 이 고객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신호만 보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현지 계좌에 대기하고 있던 자금에서 즉각 돈이 지급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해가 단번에 됩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갚을 때 매번 현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뉴욕 지인 집에 미리 현금 뭉치를 넉넉히 맡겨두고 문자로 지시만 하는 셈이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자금의 물리적 이동 없이 전산 데이터만 오가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20개의 국어를 완벽히 지원하는 AI 고객응대 시스템까지 결합했잖아요. 맞아요. 복잡한 금융용어를 무국어로 즉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언어 장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속도 빠르고 수수료 싸고 내 모국어로 상담까지 해주니까 외국인 고객들이 열광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송금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고객들이 앱을 안 지우고 계속 머물게 만드는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 즉 BM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단순 송금 앱이 아니더라고요. 모바일 월렛 기반 결제, 비자 발급 행정 지원, 구인구직, 심지어 대출 비교 플랫폼까지 붙였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의 10%가 이미 2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교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 가두는 강력한 원스톱 락인 락킹 플랫폼을 완성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진짜 층에 마트랑 병원, 은행이 전부 모여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겁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시장 크기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는 타겟은 모수 자체가 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니까요. MAU를 연평균 30%씩 성장시키는 이 기세가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타겟 시장 모수가 제한적일 때 취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결국 고객 1인당 창출하는 생회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얻는 가치를 깊게 파고들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취업하고 귀환할 때까지의 모든 생활 주기를 앱 하나로 해결하게 설계했습니다. 고객 체류 시간과 접속 빈도를 늘려서 좁은 시장의 한계를 돌파한 거죠. 소근이 원통정에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2.6초 만에 국경을 넘나들면 사실 당장 규제나 보안 문제가 떠오릅니다. 규제 이슈,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보통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회색지대를 걷다가 자금 세탁이나 보안 사고로 한 방에 무너지는 사례 우리 참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규제 적합성인 B 영역과 공공성을 평가하는 UF 영역 지표를 보면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 기업 행보는 핀테크 업계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기획재정부랑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완비했던데 놀랍게도 최근 5년간 금융당국 제재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더라고요. 네, 클린 레포드를 100% 유지 중입니다.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FDS로 자금 세탁과 보안 사고를 원천 차단한 결과입니다. 고객 보호 정책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질 정도로 철저합니다. 198억 원의 외화 예치금을 유지하면서 고객 자산을 완벽히 분리해두었죠.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소멸 시효입니다. 업계 평균이 5년인데 쌈패스는 이걸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진짜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면요. 5년만 지나면 회사가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낙전 수입 아닙니까? 왜 굳이 이 공짜 수익을 포기하면서 10년을 보장하는 건가요?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매수한 전략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에 갔다가 몇 년 뒤 한국에 다시 취업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5년 지나서 다시 왔는데 지갑에 돈이 남아있으면 그때부터는 평생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불어 외국인 직원 170명을 고용해서 다문화 조직도 만들었죠. 포용금융실천 공로로 제4회 대한민국 스마트 금융대상에서 금융위원장상까지 받았습니다. 훌륭한 행보네요.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핀테크 기업이 이렇게 보수적인 규제의 틀을 100% 다 맞추면서 덩치를 키운다는 건 스스로 혁신 속도를 늦추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찬 거 아닙니까? 경쟁사들은 규제 빈틈을 파고드는데 너무 원칙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그니까요. 지나친 원칙주의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위험은 없나요? 국내 시장만 바라본다면 그 모래주머니가 방해 요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가 글로벌 시장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깐깐한 규제 준수 이력은 가장 강력한 신뢰 자본으로 작용합니다. 패스가 전 세계 50개 이상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금융 규제 까다로운 호주나 일본 시장에서 라이센스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5년간의 무결점 컴플라이언스 기록 덕분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수적인 원칙주의가 오히려 글로벌 확장의 가장 확실한 하이패스가 된 셈입니다. 무거워 보이던 모래주머니가 사실은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무기였다는 분석이네요. 자, 지금까지 밝은 면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이면의 그림자를 샅샅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100점 만점 중 감점된 10.5점의 이유를 분석해 봐야죠. 시청자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기업도 잠재적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치명적인 약점 2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브랜드 지수인 DD 영역입니다. 외국인 특화 서비스라서 니치 마켓은 장악했지만 뒤집어 말하면 대다수 내국인에게는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요소네요.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두 번째, 재무와 유동성 리스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앞서 칭찬했던 그 프리펀딩 시스템이 바로 이 유동성 위기의 주범이더군요. 속도를 위해서 파트너사 계좌에 돈을 미리 꽂아둬야 한다는 시스템 본질이 여기서 발목을 잡은 거군요. 네, 2024년 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52억 원 흑자입니다. 장사를 아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장부상으로는 남는 장사를 했는데 뭐가 문제죠? 정작 회사 금고로 실제 들어오고 나간 돈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장부상 52억 원을 남겼는데 금고를 열어보는 현금은커녕 54억 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리다 보니 차입금 의존도 역시 30.47%로 치솟았습니다. 바로 어제 상장한 기업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 마이너스랑 높은 부채 비율이 찍혀 있다니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적신호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명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왜 현금이 마르는지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물건을 못 팔아서 생기는 근본적인 적자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생기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송금액이 늘어날수록 1.6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해외에 묶어둬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식당에 손님이 너무 몰려서 매일 아침 최고급 식재료를 수천만 원어치씩 현금으로 미리 사둬야 하는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장사는 대박났지만 당장 저녁에 식당 금고에는 현금이 말라버리는 전형적인 성장의 역설을 겪는 겁니다. 명확한 딜레마네요. 그렇다면 기업은 이 숨막히는 현금 가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2026년 3월 25일 단행된 코스닥 상장. IPO에 있습니다. 이번 상장이 단순히 투자자들 돈 회수하는 이벤트가 아니었군요. 네, 현금 흐름 압박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일고에 해소할 전략적 돌파구입니다. 공모자금이 유입되면 비싼 이자 주고 빌릴 필요 없이 자기 자본으로 프리펀딩, 프리펀딩 재원을 쏠 수 있으니까요. 성장의 발목을 잡던 유동성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다는 거네요. 실탄을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장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어디를 겨냥하느냐가 중요하죠. 시선이 완전히 글로벌 무대를 향하고 있죠. 네, 호주와 일본 라이센스 인수는 이미 끝마쳤고 필리핀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략 타겟 규모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기존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 명에서 전 세계 체류 외국인 3억 명으로 타겟을 정조준하는 거군요. 여기에 AI 기반 비자 서비스나 이커머스 같은 신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접목할 계획입니다. 현재 15% 수준인 교차 사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죠. 청사진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이 락킹 모델이 호주나 일본, 중동,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통할까요? 나라마다 금융 규제가 다르고 현지 문화와 언어 장벽이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대한 도전이죠. 약간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핀테크 연구소, 굳이 이 기업에 최종 등급 FAIA를 부여한 종합적인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단기적 현금 압박이 상장으로 해소된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지난 몇 년간 진흙탕을 구르며 축적한 자산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부상 자본이 늘어난 것 이상의 무형 자산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국적 고객의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처리해온 경험, 20개 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잡아내는 AI 노하우가 있죠. 게다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실시간 송금 인프라를 이미 촘촘히 깔아놨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건 경쟁사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력한 무기들이 글로벌 시장 장벽을 허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프라 자체가 진흙장벽이 되었다는 분석이네요. 자, 이제 오늘 분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한패스는 압도적인 2.6초 송금 속도와 플랫폼 편의성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고속 성장 이면에는 구조적인 유동성 압박이라는 양날의 검이 존재했지만 엄격한 규제 준수로 신뢰 자본을 쌓았고요. 상장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까지 마치면서 그 한계를 정면 돌파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막강한 매출 성장, 단 한 번의 사고도 없는 보안, 10년의 소멸시효 연장이 총점 89.5점을 상장 이후 자본력으로 플랫폼 고도화와 3억 명 글로벌 타겟 확장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한 보고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오간 오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멀지 않은 미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상용화되고 번역 장벽마저 완벽히 무너뜨리는 초고대 생성형 AI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국경과 환율이라는 물리적 장벽 자체가 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겠네요. 네, 그때 한패스처럼 특정 계층에 특화된 금융 플랫폼이 패러다임 변화를 타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국적 은행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아니면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 생태계에 소리 없이 흡수되고 말까요? 누적 거래액 12조 원을 단 2.6초 만에 처리하는 이들의 다음 챕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심층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후속 질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